자, 수능특강 사회문화 7강에 있는 대작관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작권법은부터 이제 시작을 하네요. 자, 저작권법. 당연히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모를 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저작물을 창작, 그쵸? 창작한 저작자가 있죠. 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의를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정의. 자,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와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자, 지금 보면 이제 실제 창작자하고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거에 발생하냐? 이제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언론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러한 법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뭐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네요. 그죠? 자, 유명화가 그렸다고 알렸던 그림들이 실은 무명화가의 손을 빌린 것이었다든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예네요. 그죠? 크게 인기를 가요의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었다든지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있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예를 사용했습니다. 예시. 자, 문화 예술계나 출판계 등의 대작 관행이 존재하는 거. 대작은 대신할 대자에 지을 작자, 대신 지어준다, 그죠? 관행이 존재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 대작 관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대작이란 자, 역시 개념을 설명하니까 네모를 치고 갈게요. 대작 작가의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죠? 그래서 대작 작가가 있어요. 자, 의뢰인이 있어요. 대가를 받아요. 그쵸? 자, 의뢰인을 위해서 이제 저작문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합니다. 자, 의뢰인과 대작 작가의 대작 행위에 대해 체결한 합의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죠. 그 이제 바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대작 관행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하는 여부를 넘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민형사상 책임, 그렇죠? 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법적인 쟁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작권에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실제 창작자와 알려진 저작자라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작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대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 근데 이거는 민형사 책임과 법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나달라고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대작을 둘러싼 첫 번째 법정 쟁점으로는 자, 첫 번째 법적 쟁점입니다. 그렇죠? 저작권 법상의 창작자의 원칙을 둘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여 창작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그렇죠? 지금 보면 저작자라는 것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라고 창작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해당 저작물의 내용인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입니다. 자, 그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원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취득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네요. 대작의 경우, 이제 대작은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법적으로. 어느 법이요?
저작권법, 그죠? 아이디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한 행위, 단순한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 창작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을 제공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디어, 소재, 자료, 이거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거, 네, 창작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을 제공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죠? 자, 반면 이제 대조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대조, 그죠? 앞에 거랑 달라요. 작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 의뢰인이 있어요. 그죠? 의뢰인이 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 대작 작가의 기계적인 대작선만 수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여를 해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자, 지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의뢰인 자체가 저작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이를 자, 중요한 개념이죠.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개념을 나타낸 겁니다. 그 개념이 앞에죠. 그죠? 이 원칙은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대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글로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판례상.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재판, 결과, 그 예상,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달락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먼저 창작자의 원칙이죠. 그죠? 창작자의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 소재, 자료 제공, 창작을 보조, 자본과 시설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자 지위를 원칙으로 취득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지만이 저작권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아이디어 표본 이분 원칙이라 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는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인정된다. 그죠? 자, 다달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창작하지 않은 자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저작권법 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런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 자, 지금 보면은 당사자끼리 이제 합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저작권법 제8조 1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허위 표시한 저작자도 일단은 저작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규정은 어디까지냐? 저작자로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작을 하여 타인, 즉 허위 표시 저작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을 승낙한 창작자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 저작자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그렇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자,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원고나 손으로 직접 쓴 원고, 그 다음에 저작물을 관한 메모처럼 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처럼 자신이 창작자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자, 여기서 지금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제 입증하게 되면 저작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있고, 이제 저작자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대작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다단락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합의에 의해서 그 창작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의뢰인의 이름을 원본이나 복제물에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저작권 8조 1항이 적용돼서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 추정이 돼요.
그쵸? 자, 추정이 된다는 것은 저작자를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뢰 관계에 금이 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건 내 거야. 그때 이제 손을 쓰지 원고 아니면 메모 이런 것처럼 창작을 입증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걸 성공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저작자가 자기만이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자신이 뭐 저작권 등록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돈 받은 거, 그쵸? 이걸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라달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작가는 두 번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작자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 성명포시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창작자, 그렇죠?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성명표시권. 자, 이것도 개념이죠. 성명표시권. 이것도 네모 쳐야 됩니다. 그렇죠? 가는 것이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대작 작가가 성명 표시권을 포기한 셈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의뢰인 명의로, 그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작물을 판매해요. 이거는 제작 작가가요, 성명 표시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죠? 자,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은 저작 인격권 중의 하나로, 자, 지금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있어요. 여기서 성명 표시권이 있어요. 저작 인격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모순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건, 그쵸? 성명 표시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한번 볼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일부 국가예요.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자, 위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을 해서 의뢰인이 바로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명 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는 성명 표시권의 포기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창작자 원칙의 요기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검토한 후에 별도 입법 과정, 다른 법, 그죠?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라달락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명 표시권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쵸? 우리나라는 성명 표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명 표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자, 끝으로 대작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문제다. 자, 지금은 이 대작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거야. 자, 이런 관점에서는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자,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있죠. 자,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작의 허위 표시 저작자, 그러니까 대리 작가죠,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형적인 대작은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셈이므로, 그러니까 대작이라는 것이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표하는 거다. 그래서 성명 표시권 침해하는 별개로, 자, 성명 표시권 침해하는 별개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자 사칭 공표죄, 그렇죠? 자, 저작자 사칭 공표죄 규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요. 저작자 사칭 공표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뭐냐?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그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 이름 있겠죠? 이거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용.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이야기하겠죠. 이 신용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사회적 법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것을 믿으면 실망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령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당해죄는 성립하는 거죠. 자,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어도요. 당해죄는 성립한다. 그 죄는 성립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 문화예술계나 출판계에서 관행으로 잡은 대작행위는 자, 이 대작행위는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달락에서 이야기는 세 번째 쟁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누군가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뭐예요? 공중, 일반 공중,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의 이런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다른 걸로 이제 저작법상 저작자의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지금 형법상 업무방해죄, 두 번째는 저작자 사칭 공표죄.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규정, 그러니까 요거죠. 저작 사칭 공표죄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즉 성병권이 승낙이 있더라도 당해죄는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쵸?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뒤로 가면은 어휘, 그쵸? 아까 이제 어휘 봤던 거 있고, 핵심 개념, 대작 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법적 쟁점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창작자의 원칙에 어긋나느냐, 그쵸?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이 세 가지 쟁점이 있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